안녕하십니까. 알쓸맥잡 유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우리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오늘 제 원래 주 전공이기도 해요. 제가 에딩거 아카데미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밀맥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밀맥주 보통 우리가 이제 바이스비어라고 하면 밀맥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고정관 좀 생각 좀 바꿔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바이스비어, 바이젠비어 뭐 이렇게 불리우는 맥주들은 그냥 밀맥주가 아니에요. 뮌헨을 중심으로 한 바이에른의 밀맥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바이에른의 전통 밀맥주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독일의 다른 지역에 가면 밀맥주를 쉽게 마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독일에 가면 그 지역의 맥주들이 있잖아요. 양조장들이 워낙 많으니까. 요즘은 이제 바이스비어들을 조금씩 만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독일의 지역에 가면 라거들은 있어도 그 지역에서 만드는 바이스비어는 쉽게 먹을 수 있는 맥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이제 가스토프가나 펍에 들어가서 맥주를 먹을 때 바이스비어를 주문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바이스비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에딩거나 아니면 프란치스카너 바이스비어, 이렇게 대중유통이 되는 바이스비어들을 마실 수 있어요. 쾰른이나 듀셀도르프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의 바이스비어가 없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독일의 밀맥주가 아니에요. 원래 시작 자체가 이 바이스비어라는 개념 자체, 그리고 현대 바이스비어의 시작이 바이에른에서 됐기 때문에 바이에른의 밀맥주, 전통 밀맥주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하고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이제 슈나이더 바이세와 그리고 에딩거, 이 두 브랜드의 역할이 컸죠. 그럼 밀은 언제부터 맥주에 사용이 됐느냐? 밀은 태초부터 사용이 됐죠. 밀은 맥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용됐던 그런 곡물입니다. 밀과 보리가 동시에 사용이 됐고요. 예전에 이제 터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야생밀과 야생보리를 수집하고 채집하고 먹고 살았다가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내려오면서 농경 생활을 이루게 되고, 그다음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문명이 시작되고요. 도시 문명이 시작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맥주가 시작됐죠. 그때 밀과 보리가 같이 맥주가 만드는 데 사용이 됐기 때문에 밀은 태초부터 맥주에 사용이 됐던 재료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밀은 부가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예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바이스비어 같은 경우에만 이제 거의 보리 몰트와 비슷한 수준의 양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전체 매슈빌의 50% 이상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맥주에는 밀은 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죠. 최근에 이제 뉴잉글랜드 IPA 같은 헤이즈 IPA, 뿌옇게 돼서 이제 불투명한 맥주 같은 경우에 밀이 현대 맥주에서 잘 사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투명함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대량 생산 맥주, 대중 맥주는 대부분 투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필요 없는 불투명함을 만들어내는 밀을 사용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밀 몰트를 보면 껍질이 없어요. 껍질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라우터링이라고 첫 번째 여과를 할 때 시간은 오래 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톡이라고 해서 이제 그 메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쫀쫀해지는 거예요. 이제 밀이 많아지면 그 쫀쫀해진 그 메쉬 때문에 라우터링 작업, 여과 작업을 좀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만들고 싶은 맥주에 일부러 밀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이지 IPA나 아니면 NA IPA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전체 매시비를 사용을 하긴 하고, 뭐 바이스비어 같은 거는 50% 이상, 뭐 정통 바이스비어는 요즘 70%까지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주들은 뿌옇죠. 그래서 뿌옇고 바디감이 조금 묵직하고 혹은 좀 부드러운 느낌을 나게 하는 맥주를 만들 때는 밀을 사용하고요. 요즘은 이제 오트밀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밀은 태초부터 사용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그럼 언제부터 바이스비어가 만들어졌느냐, 밀맥주가 만들어졌느냐, 뭐 잘 몰라요. 뭐 거기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뭐 12세기, 뭐 1100년대죠. 12세기 때 지금의 체코와 이제 독일의 뭐 그 경계 정도에서 만들어졌다. 뭐 본격적으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건 그냥 그렇게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 바이스비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이제 이렇게 그 바이에른 역사에서, 맥주 역사에 드러나게 된 거는 빌헤름 4세 이후예요. 그러니까 빌헤름 4세 때 만들어진 게 뭐죠? 맥주 순수령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맥주 순수령 자체는 그 당시에 맥주를 굉장히 못 만들었다는 것을 반증을 해요. 그 당시에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와인이 조금 더 중요한 술이었고요. 맥주는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못 만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있죠. 독일의 그 프랑켄 지역에 가면 굉장히 좋은 와인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수준급 와인들이 있는데요. 뭐 지금도 역시 독일에서 프랑켄 와인 하면 굉장히 수준을 알아주는 그런 와인들이 있는데, 이 맥주는 애초에 바이에른 지방에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만들어지긴 하지만 잘 못 만드는 그런, 그 당시 뭐 술도 아니었죠. 뭐 음료였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맥주 순수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만들 때 막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넣으니까 독초도 넣고 뭐 하여튼 뭐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재료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빌헤름 4세가 이제 공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식품 품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 너네 맥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양도 좀 속이지 말고, 그리고 품질도 조금 그렇게 만들지 마. 너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 거면 차라리 볼이랑 물이랑 호비랑 3개만 써서 만들어. 그 밖에 다른 거 넣으면 너네 혼난다. 뭐 이런 이제 법이 바로 맥주 순수령이에요. 근데 그만큼 맥주를 못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또 뭐냐면 빌헤름 4세 같은 경우는 맥주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그 바이스비어라고 하는 맥주가 이 얘기를 해드리겠군요. 근데 그 맥주 순수령 안에는 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죠? 분명히 너네 맥주 만들 때 앞으로는 물하고 호프하고 보리만 써 라고 했는데, 그러면 밀은요? 밀맥주가 바이에른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맥주 순수령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맥주 순수령 그대로 따랐으면은 이 밀맥주는 바이에른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맥주 순수령에 제외되는 유일한 이제 그 곡물이 바로 밀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썰이긴 해요. 뭐 밀맥주를 팔아서 남긴 이익으로 뭐 자신들의 어떤 재산을 불리는 데 썼다. 혹은 뭐 군자금으로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서 그렇기 때문에 밀을 뭐 그 맥주 순수령에서 제외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건 결과적인 거고, 제 생각에는 밀은 태초부터 썼던 맥주의 재료이기 때문에 아마 써도 크게
무방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맥주 순수령 이후에 이 바이에른 그 영주들이 독점적으로 밀맥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밀을 또 제외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비레름 4세는 맥주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맥주 순수령을 공표하긴 했지만 맥주 자체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밀맥주에 대한 독점권을 자신이 갖고 가지 않았어요. 그때 이 밀맥주 생산 독점권을 요구하던 곳이 어디냐면 이 데겐베르거라고 하는 가문이었어요. 1520년에 데겐베르거 가문이 이 바이에른 영주에게 밀맥주에 대한 생산 독점권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밀맥주를 독점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네 가문의 영속적인 수익을 내는 어떤 구조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비레름 4세에게 밀맥주를 독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저희한테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비레름 4세가 이 맥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맥주를 만들어서 파는 돈으로 독점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했었으면은 이를 거부했겠죠. 그런데 비레름 4세가 이거를 허용해줘요. 비레름 4세가 데겐베르거 가문에게 밀맥주 독점 생산권을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 그 얘기는 무엇이냐? 뭐 제 생각인데요. 제 추론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이에른의 영주들은 이 맥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 특히 또 밀맥주 독점에 대한, 밀맥주를 우리가 만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 밀맥주는 우리만 생산해야지, 그런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뭐 맥주 순수령을 만든 사람이 이후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왕인 알브레히트 5세에 와서는 조금 이게 바뀌게 돼요. 알브레히트 5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밀맥주를 독점적으로 생산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있거든요. 누가? 데겐베르거 가문이. 그래서 저걸 다시 가져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야 밀맥주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죠. 제 생각에는 이 알브레히트 5세가 맥주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밀맥주 독점이 가져오는 수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데겐베르거 가문에게 이 독점권을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즉 맥주 순수령에서 밀이 제외된 이유가 바이에른 영주들이 밀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뭐 밀은 제외시켰다라고 하는 게 안 맞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비레름 4세가 그냥 밀맥 독점권을 갖고서 밀맥주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을 제정한 비레름 4세는 독점권을 데겐베르거 가문에 줬다는 거죠. 그리고 데겐베르거 가문이 밀맥주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을 본 그 다음 왕인 알브레히트 5세가 저거 다시 가져와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맥주 순수령과 밀맥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이 알브레히트 5세가 밀맥주 독점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가져왔느냐? 그 데겐베르거 가문인 그 한스 지그문트라는 사람한테 야, 밀맥주 독점권 다시 우리가 가져갈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이 한스 지그문트가 죽습니다. 자연사하는 거예요. 자연사. 그런데 이 한스 지그문트가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밀맥주 생산 독점권이 다시 자연스럽게 바이에른 영주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다음에 왕부터가 실질적인 바이에른의 맥주 역사에서는 중요해요. 이 다음 왕이 누구냐면 바로 비레름 5세예요. 이 사람부터는 본격적으로
맥주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이에른 공국의 이 비레름 5세는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이에른 지역의 맥주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맥주를 수입해다가 마시게 됩니다. 그 수입한 곳이 바로 우리 저번에 복비어 했을 때 얘기했었던 아임베크 지방이에요. 아임베크 지방의 맥주를 수입을 해서 굉장히 즐겨 마시게 되죠. 그래서 아임베크 지방의 맥주가 이때 독일 그 바이에른으로 넘어와서 나중에 복맥주가 되는 거죠. 이 비레름 5세는 결국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죠. 이 바이에른 맥주 역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호프브로이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맨날 아임백 지방의 맥주를 사다 먹으니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 차라리 우리가 좋은 맥주를 만들어 마시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만든 게 바로 1589년에 호프브로이 하우스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뮌헨 가시면 맨날 놀러 가는 그 호프브로이 하우스 맞아요. 물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호프브로이 하우스가 최초의 호프브로이 하우스는 아닙니다. 호프브로이 하우스가 원래는 2개 정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비레름 5세가 호프브로이 하우스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바이에른 맥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가 바로 그 바이에른 맥주의 토대를 닦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호프브로이 하우스 뮌헨에 가시면 메뉴판이 있거든요. 그 메뉴판 뒤에 보면 그 비레름 5세의 사인이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예, 사인이 있습니다. 그 잘 안 보시는 분들은 가셔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호프브로이 하우스의 메뉴의 뒤에 보시면 호프브로이 하우스 1589년에 내가 만들었다 하고서는 자신의 사인과 글을 적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거 사진 찍어 왔거든요. 맥주 환자들은 그런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기죠. 독일 신성로마 제국 전체에 바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독일 역사에서 세계대전 이전에 가장 독일의 영토를 황폐화시킨 전쟁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신교도와 구교도 간의 전쟁이었거든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루어진 전쟁인데요. 이게 실제 당시 전쟁을 벌였던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이 아니었죠. 어쨌든 신성로마 제국에 있는 여러 공국들과는 별 관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30년 전쟁 자체는 주위에 있는 뭐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벌였는데 그들 영토에서 벌인 게 아니고 이 독일 영토, 지금의 독일 영토에서 벌여서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요. 땅이 엄청 황폐해집니다. 그 트라우마를 지금 독일 사람들도 역시 이렇게 뼛속 깊이 또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바이에른에는 이제 비레름 5세를 뒤를 이어서 막시밀리언 1세 듀크가 있게 되는데 이분도 역시 맥주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이 막시밀리언 1세는 굉장히 또 영특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바로 이 바이스비어를 팔아서 만든 수익을 군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군자금? 30년 전쟁을 버틸 수 있는 군자금으로 사용하죠. 이 막시밀리언 1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임베크 지방에서 마이스터를 데리고 와서 호프브로이 하우스에 취직을 시켜요. 스카우트한 거죠, 스카우트. 그 아임베크 지방의 그 브루마스터가 이
호프로의 하우스에 오게 됨으로써 바이에른의 맥주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제 바이스비어라고 불리우는 이 밀맥주를 정말 잘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이 30년 전쟁에서 바이에른이 버틸 수 있는 중요한 그 토대를 만들게 되죠. 이때가 17세기거든요. 이 17세기 이후 30년 전쟁 이후에 정말 옛날에 바이에른 공국은 굉장히 그 작고 힘도 없고 찌질한 그런 공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30년 전쟁을 잘 버팀으로써 본격적으로 이후에 그 남독일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는 기틀을 닦게 됩니다. 지금은 바이에른이 굉장히 부자 동네이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작센이나 다른 쪽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에른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독일 통일의 주역이 되는 핵심 국가로 성장하게 돼. 나중에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나서 바이에른 왕국으로 되는 또 중요한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이 30년 전쟁 이후에 막시밀리언이 이제 일종의 신성로마의 선제후가 되기도 해요. 이 신성로마의 선제후는 거의 짱이죠. 그래서 나중에 물론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이후에는 이제 껍질만 남게 됨으로써 선제후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만큼 이 바이에른이 맥주를 통해서 그 중요한 이제 국가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이스비어도 역시 몰락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스. 정말 잘 나갔거든요. 이 바이스비어가 되게 잘 나가고 한 1798년까지 굉장히 이 밀맥주가 잘 팔리고 인기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바이스비어도 인기가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19세기면 1800년대잖아요. 1800년대는 라거의 태동기죠. 특히 황금색 라거의 태동기가 바로 19세기죠. 필스너 우르케를 필두로 이제 황금색 라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맥주의 트렌드가 바뀌게 됩니다. 이 밀맥주 독점권을 갖고 있었던 바이에른 영주도 호프브로이 하우스도 이 밀맥주를 생산하는 대신에 라거 맥주를 생산하고 싶어 하고 본격적으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되죠. 호프브로이 하우스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이 밀맥주를 또 본격적으로 만드는 그런 양조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그 양조장은 매각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호프브로이 하우스가 남게 되는 거죠. 어쨌든 밀맥주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기가 없으니까. 인기 있는 황금색 라거, 페일 라거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바이스비어 독점권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야, 누가 밀맥주 독점권 좀 사가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밀맥주 독점권 자체를 없애버리고 밀맥주를 더 이상 안 만들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슈나이더입니다. 게오르그 슈나이더. 게오르그 슈나이더는 1872년에 본격적으로 밀맥주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 바이에른 영주가 버리려고 했던 이 밀맥주에 대한 독점권을 이제 자기가 가져가면서 본격적인 밀맥주를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이 슈나이더 바이스 같은 경우는 밀맥주를 본격적으로 만들었지만 솔직히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이제 밀맥주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전통을 지켜가겠다라고 한 일념으로 맥주를 만들고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때 1872년에 슈나이더가 만든 맥주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탭7입니다. 이 슈나이더 바이스 탭7에는 마인 오리지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름 자체가 오리지널이에요. 즉 바이스비어의 오리지널이란 뜻이죠. 그 슈나이더 바이스의 탭7이 예전에 만들었었던 밀맥주랑 똑같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대적인 바이스비어의 시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872년에 이 게오르그 슈나이더가 바로 이 밀맥주, 아무도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밀맥주를 양조하고 근근히 그 명맥을 이어가죠. 그리고 1886년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한 10km 떨어진 에리딩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또 이 밀맥주를 만드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에딩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872년에 슈나이더와 1886년에 에딩거가 현대적인 바이스비어의 기틀을 닦은 두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브랜드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슈나이더 바이스 같은 경우는 밀맥주 스페셜리스트, 바이스비어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그 포지셔닝을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에딩거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대중화된 바이스비어를 추구하죠. 이 둘 다 이 바이스비어 브로이예요. 즉 지금 뮌헨에 가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바이스비어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브루어리들은 바이스비어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필스도 만들고요. 둔켈도 만들거든요. 그런데 슈나이더와 에딩거는 여전히 바이스비어만 만들어요. 바이스비어 브루이라고 하죠. 그런 곳이 별로 없습니다. 독일 바이스비어가 굉장히 요즘 많이 이제 드시기도 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이스비어만 만드는 브루어리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있는지. 별로 없습니다. 두 군데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두 군데가 대표적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우리 바이스비어 특징만 좀 얘기를 하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가도록 하죠. 일단 바이스비어, 바이젠비어, 바이세 똑같습니다.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이스비어는 화이트의 뜻이에요. 바이스가 화이트란 뜻이에요. 즉 흰색이란 뜻이죠. 물론 바이스비어가 그러면 만약에 흰색이었느냐? 지금 바이스비어 보시면 되게 밝은 황금색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그 색은 오리지널 바이스비어의 색은 슈나이더 바이스 탭7을 보시면 돼요. 슈나이더 바이스의 탭7은 거의 엠버에 가까운 짙은 황금색입니다. 그냥 따르면 사람들이 둔켈로 색깔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바이스비어의 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그거를 화이트라 불렀느냐, 바이스라 불렀느냐? 똑같습니다. 영국의 페일이라고 부른 것과 똑같아요. 이전의 맥주들은 다 어두운 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도 조금 밝은 색을 봤을 때 사람들이 바이스라고 불렀고요. 또 바이젠이라는 뜻은 그 자체가 이제 위트라고 하는 뜻이죠. 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스, 바이젠, 바이스비어, 바이젠비어 다 맥주의 용어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이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바이스비어는 그러니까 맥주의 밀만 썼다고 바이스비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 바이스비어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밀몰트가 50% 이상 사용이 돼야 됩니다. 전체 매시빌의 50% 이상 사용이 돼야 하고요. 주요 바이스비어 같은 경우는 70%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헤이지해야 됩니다.
불투명해야 됩니다. 반드시 불투명해야 되고요. 탄산도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탄산은 반드시 자연 탄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컨 퍼먼테이션 혹은 바틀 컨디셔닝이라는 방법을 쓰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탄산이어야 합니다. 그 탄산은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이 두 가지 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가 바나나 향이에요. 신선한 바나나의 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향은 클로브, 우리가 정향이라고 하는 향이죠. 향신료죠. 이 두 가지 향이 좋은 바이스비어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향은 효모에서 만들어지는 향이에요. 바이스비어 효모가 만들어내는 향인데요. 이 두 향이 반드시 나야 되고, 우리가 이 바이스비어 좋은 바이스비어냐 안 좋은 바이스비어냐를 구별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이거죠. 이 바나나 향과 정향이 신선하고 선명하게 나느냐. 그래서 두 가지 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쓴맛은 낮아야 돼요. IBU를 치면은 10에서 15. 그러니까 쓴맛이 거의 느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몰트에서 올라오는 향은 뭐 살짝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클린하고 그런 바디감을 또 질감을 뒤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모두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바이스비어 혹은 바이젠 비어라고 불러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젊은 바이스비어 하면은 이제 밝은 황금색이 나야 된다, 페일 골드색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우르바이스비어라고 해서 오리지널 바이스비어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바이스비어 그 자체가 페일 골드색을 가져야 된다,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런 것들은 조금 얘기를 해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스비어가 요즘엔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가 헬바이스비어랑 하나가 우르바이스비어 구분이 됩니다.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스비어라고 불리려고 하면 이게 이런 특징들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만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밀맥주, 바이스비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바이스비어 자체가 스타일의 이름이에요. 하나의 고유 대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밀이 들어갔다 바이스비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바이에른의 전통 밀맥주가 바이스비어라고 불리운다라는 말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향적으로는 바나나 향과 정향이 나야 되고요. 맛적으로는 쓴맛이 낮아야 되고요. 근데 호향은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몰트에서 올라오는 향도 거의 없어야 돼요. 탄산은 많아야 되고요. 이 탄산은 반드시 병 내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바틀 컨디셔닝이나 아니면은 세컨 퍼먼테이션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야겠죠. 반드시 이 특징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스비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 탄산이 많고 쓴맛이 낮기 때문에 이 갈증 해소에 굉장히 탁월한 맥주로 알려져 있고요. 서스티 퀸칭을 위한 맥주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우죠. 그래서 이 바이스비어를 먹는 잔은 굉장히 독특해요. 이 갈증 해소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길고 높은데, 또 바나나향과 정향을 또 맡게 하기 위해서 위에 약간 동그란 볼 부분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독특한 요 잔은 이제 우리가 뭐 베이스 글래스, 꽃병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바이스비어 글래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바이스비어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바이스비어의 역사를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스타일적 특징들과 그리고 제가 마셔봤던 바이스비어의 모습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스비어 이제 이 맥주에 대한 모든 것도 읽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읽으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별한 대본 없이 제 머릿속에 나온 것들을 막 말씀드린 거여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시간 정리하도록 하죠. 맥주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금방 지났네요. 마지막 노래는 우디의 어디든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